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장 대행이 조기 귀국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과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그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3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된 상황에서요.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요. 이때는 현장 검진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땐 얘기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3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식의 특혜가 일부 제공하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라고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도를 폐기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8일에도 이제 부친과 장윤기 이렇게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요.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그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은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날짜의 의미가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잖아요. 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이 SD 카드는요. 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 카드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 카드는 현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있다면요.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버지가 은멸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예. 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붙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충분하죠. 예.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예.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사건 당시에 강간살인 혐의를 원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수사팀장이 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량 좀 줄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가 지금 이 SUV에서 발견이 됐다면요. 케이블 타이는 결박의 도구로 쓰이는 특히 범행에서 케이블 타이가 쓰인다는 건 이 수사팀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케이블 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 내역이라던가 인터넷상의 케이블 타이의 결박 방법을 검색해 본 것만으로도 일종의 성범죄 정황 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 실물이 확보가 되었는데 강간살인 혐의가 정황 증거만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반 살인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다면 이 단연간의 수사 경험을 고려할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남고요. 당시에 어떤 이런 토론 절차 그리고 이 회의 결과 이 강간살인이 적용하면서 안 된다라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보안 수사 결과 우리가 확인이 된 것처럼 리얼돌이 확인이 되었고요. 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도 어떤 이 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경찰이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런 의혹도 크지만 수사 자체도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수사에 ABC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당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담겨 있고요. 범행 전후에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네.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불러다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통화 내역 목록 같은 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3년치 금융계좌 내역, 그러니까 어떤 걸 범행 전후에 구입하였는지 같은 부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구매해 두었고 이전에도 구매하였는가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나 평소 습성 같은 걸 확인하는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 과정에서야 이런 자료가 확보된 것은 초동 수사에 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고생이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옷이라든지 어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로 쓰든지 유족에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는 폐기 처분까지 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의 그 슬픔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범행이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고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DNA 감식 같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압수물 반환 절차 등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웨터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지금 행방이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관리가 좀 부실했다라는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남아 있는 것인지 폐기된 것인지는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장윤기의 태도입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얼굴을 보통은 마스크 같은 걸로 가리는데 얼굴을 그냥 들고 심지어 뭐 이발에 옷 세탁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떤 심리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요. 이 옷을 세탁하고 이 심지어 본인이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본인은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는요, 오히려 잡힐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예상하고 오히려 이렇게 비춰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본인을 꾸미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책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대중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한 모습이 아닌가. 이 자체로도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뭐 장윤기 부친과 통화하면서 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원도 피의자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뭐 수사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요. 곧바로 서장 주재 회의 같은 것이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만약 지금 이 당시의 용의자의 아버지, 부친이 현직 경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축소해서 보도할까 이런 부분이 오고 갔다면 줄줄이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사 책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엄멸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까지는 당연히 책임을 질 사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수사 과정을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어쨌든 뭐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파고들어 보면은 공수처 수사권은 이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 어제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고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연관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었다. 이 수사권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결국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정된 부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도 유죄. 그러니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두 유죄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징역 7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 변호인 입장에선 당연히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재판 소원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 소원의 요건은 이 법원의 재판, 이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나 네네. 아니면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에 그 정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재판 소원이 모든 재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특히 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요. 이 자체로 어떤 영장주의 위반이라던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층에서는 재판 소원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뭐 하나의 재판이 지금 나온 거고 지금 남은 재판이 뭐 7개나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달에 1심이 2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이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이번 달에 1심 결과가 나오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긴 하나 예. 가장 본류가 되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요. 예. 사실상 그 재판, 이 내란죄에서 이미 1심에서 집행, 이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재판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상 형량의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이 내란죄 형사재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항소심은 보여집니다. 1심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이 1심에서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증인 조사 같은 부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심보다는 이미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또 다른 인물들을 좀 보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높은 형량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경호처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였다면은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이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징역 4년, 5년이라는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의 정도 그리고 이 방해되는 혐의를 고려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위법하다는 이 수사권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불법적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